이번 시간은 노동의 공급입니다. 노동의 공급, 바로 우리 입장이네요. 노동의 수요, 일자리, 기업의 입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노동의 수요보다는 우리 입장인 노동의 공급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노동 공급의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노동자가 우리가 팔기, 일하기를 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은요, 사람이 많으면 일할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거, 일할 사람이 많아지고 그중에서 또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참가하고 있으면 일할 사람들이 또 많아진다라는 거죠. 일할 사람이 많다는 것과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일자리는 노동 수요, 지금 노동 공급, 우리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많으면은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요. 일에 대한 노동력의 강도나 교육 정도나 그리고 임금의 지불 방식이나 동기부여와 사기에 따라서 노동 공급, 우리가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일을 적게 하고 싶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은 우리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금세 맞출 수 있고, 약간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에 가다생수기였던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 나왔다면, 이거는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었어 하고 뽑아내실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가다생수기가 아닌 것은 대부분 다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라는 것, 문제로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에 있던 거 그대로 그냥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인구 많아지면 노동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것, 노동의 강도와 질이 높아지면 공급이 높아진다라는 것 해서 대부분 지금 높아지는 기준을 삼고 정리를 해뒀습니다. 여기에 단 하나, 여가가 발달하면요, 놀 것이 많으니까 당연히 노동 공급은 감소되겠네요.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어른이 아이였을 때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요인이, 그렇죠, 놀거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노동의 공급 곡선입니다. 우리 노동 수요의 공급 곡선, 이 그래프와 반대되는 여기였죠. 이때 말씀드렸는데 단 하나 정의관계, 다 부의 관계였는데 정의관계가 나온다고 했던 것이 바로 노동의 공급 곡선입니다. 임금과 노동 공급,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인데요. 당연히 월급 많이 주면은 일 많이 하고 싶고, 월급 적게 주면 일 적게 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다 하더라도 정의관계는 노동의 공급 곡선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참고차 알아두십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멘트를 보시면요, 약간 움찔할 수 있지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사람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대하고 일할 사람이 많으면은 임금은 늘 하락합니다. 왜? 내가 일하다가 더 주세요 해도 대체 인원이 아직 줄을 많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면은 노동 공급이 감소해서 우리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하면서, 그렇죠,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일할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인건비가 싸서 외국인을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외국인조차,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써야 돼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가격도 우리 예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저렴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90%라는 거죠.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 제목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위에 이런 내용처럼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여가와 소득 어느 한쪽도 더 이익이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상태라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또 당연한 소리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여가와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여가와 소득 이렇게 해놓고 수평인 경우에는요. 항상 소득 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놀든 덜 놀든 소득이 정해져 있으니까 뭘 원하겠어요? 돈 좀 더 벌고 싶다 해서 소득을 늘리고 싶어 하게 되고요. 수직인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어떻게 해요? 여가가 늘 요 정도이니까 뭘 원하게 되냐면은 여가를 더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이런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소득과 여가를 내놓고 수평인 경우에는 소득이 정해져 있으니까 소득을 늘리고 싶어 하겠네. 그리고 수직인 경우에는 여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가를 더 늘리고 싶어 하겠네 하시면서 매칭시키는 것이 훨씬 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눈으로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에서 곡선의 의미입니다. 무차별 곡선이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그림입니다.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여기 이미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차별 곡선인데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가 클 때는요. 노동 공급을 포기한대요. 그래서 이 1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듣자 말자 이거를 어떻게 외우지? 일단 이거 많이 나온다 했으니까 이해를 떠나서 제가 또 기둥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예포기입니다. 무예는 우리 나이에 할 수가 없어요. 무예는 포기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 시간당 임금, 내가 받는 금액보다가 크면은요. 어떻게 해요? 노동 공급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두 개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 내가 받는 돈보다 더 커요. 그럼 일 안 하고 그냥 하지. 뭐 하려고 일 더 하고 돈을 더 적게 받겠냐는 것이죠. 똑같다 그랬으니까 돈도 더 많이 못 벌어. 여가도 더 많이 못 늘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나는 설명이고 뭐고 무예 포기, 노동 공급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이럴 때는 수평이 아니네요. 이거 아주 큰 오타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표에 수직에 가까울 때 노동 공급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수직에 가까울 때 한번 밑에서 그림을 볼까요? 수직에 가까울 때 바로 이 부분이겠네요. 이러다가 이것이 수직에 가까워지면은 아예 포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 기울기가 결국에 수평에 가까워지면 아까 전에 여가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했었을 경우에는 기준, 무예는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 뭘 포기? 노동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것이 더 커지려면은 결국에는 수직으로 변경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구 임금률이라는 것은요. 누가 요구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로자, 우리가 대표한테 요구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임금이요. 여기에선 안 나오지만 제시하는 임금보다가 커질 때는 당연히 준다는 돈보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돈이 커지면은 돈 적게 받으니까 노동 공급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구 임금이 제시 임금보다 클 때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돈이 더 크면은 그냥 일 안 하고 쉬겠다라는 것으로 여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 뭐였죠? 무예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클 때 이게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포기, 노동 공급을 포기합니다. 무예 포기입니다.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경우이다 아니다. 수직에 가까운 경우이다. 답 1번입니다. 답 1번. 답 4번 틀렸네요. 답 1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두 가지 정오표에다가 반영해 놓을 테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수직, 우리가 기둥 세우는 것은 무엇이다? 무예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 임금률, 우리가 원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률이 더 높을 때도 제시임금이 작으면은 노동 공급을 포기한다라는 두 가지만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왜 갑자기 후방 굴절형이 나왔을까요? 금방 우리 노동 공급 곡선은 한계, 처음으로 정방향이라고 해서 돈 많이 주면 노동 공급 많이 하고 돈 적게 주면 노동 공급 적게 한다 그랬는데 잘 가다가 갑자기 휘어지네요. 후방 굴절이 나타납니다. 우선 기둥부터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딱 하고 나왔으니까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소득과 대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소득 효과가 더 클 때는 후방으로 가고 대체 효과가 더 클 때는 원래대로 간다라는 거죠. 정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정상, 소보다 대가 클 때는 정상이구나. 소가 더 큰 거는 비정상이죠. 소와 대가 대자가 더 큰데 소자가 더 크다고 하니까 이거는 거꾸로 가네 후방이다 해서 일단 시험 보실 때 아무것도 기억나시지 않는다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예 포기와 두 번째 소, 대가 커야 되는데 소가 더 크면은 거꾸로 간다라는 두 가지 기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왜? 많이 나오니까 여기 정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소, 대에서 원래 대가 더 크면 맞는 얘기, 소가 더 크면 거꾸로 간다라는 것이 어찌된 연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월급을요, 많이 주면요, 우리가 적게 줄 때보다는 올라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요, 연봉이 10억이잖아요. 11억 준다고 해도요, 제가 갑자기 11억 벌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주 돈을 많이 벌 때는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려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제 연봉이 10억이면 10억 벌면서 뭐 좀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여가를 좀 즐기고 여유를 좀 즐기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과 삶의 조절을 하고 싶어지겠죠. 물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 때는 쭉쭉쭉쭉 가야죠. 그런데 500만 원에서 말도 안 되지만 또 한번 이제 10억은 너무 했으니까 한 500만 원에서 520만 원 줄 때는 안 가고 싶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정 제가 막 10억 얘기하다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수입이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수입보다는 다른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동 공급의 후방 굴절, 소가 더 클 때는 뒤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져서 시간의 근무수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돈 더 안 벌고 뭐 한다고요? 돈 더 안 하고 근무나 휴일 근무나 잔업 처리 등을 기피하는 현상을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의미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이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름을 소득 효과라고 하고 이런 현상을 그냥 대체 효과라고 명명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잘하지요, 굿잡하지요, 합격하지요 이런 거 무슨 이유가 있죠. 합격을 많이 시키니까 제가 합격하지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기보다가 그러면은 그게 저이구나 하는 것처럼 소득 효과는요. 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는요. 실질 소득 증가로 더 이상 노동 시간을
더 투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여가 시간이나 뭔가 비싼 물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 효과는요, 임금 상승에 따라 일단 오르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여가 시간, 야, 이거 1시간 더 하면은 지금 안 놀고 1시간 더 하면 돈 얼마 더 준대. 그러면서 노동 시간을 늘리는 현상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임금까지는 대부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아주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후방 굴절형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노동 공급은 임금 상승에 따라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클 때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대소를 나눠서 여러분 대가 정상이고 대소인데 소가 높은 것은 비정상이다 해서 뒤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으로서의 설명입니다. 최저생활비 이하에서는 당연히 임금이 상승하면 1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돈 벌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가의 인식, 이번에는 실제로 소득보다가 여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이 바뀌는데요. 여가가 열등제래요. 그리고 여가가 정상제래요. 딱 들었을 때 열등하다, 떨어진다. 제일 쉽게 그냥 저는 싸구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싸구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요, 뭐 좀 싸구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 많은데요, 굳이 싸구려 사람들 안 합니다. 그냥 커피 예전 같았으면 제가 믹스 지금도 마시지만 그냥 마실 것을 요즘에는 돈을 좀 벌게 되면은요, 아메리카노 사 먹고 싶어지고요. 뭐랄까요? 그건 좀 너무 요즘에는 일반화된 예시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는 짝퉁 가방을 제가 막 들었었는데요. 제가 10억 정도 벌면 굳이 짝퉁 가방, 싸구려 가방 안 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가가 싸구려일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여가가 정상제에 좋은 것, 일반적으로 수입이 늘면 그만큼 값어치를 올리는 것, 돈 많이 벌면 점점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처럼 일반적인 정상제일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도 증가하는 제와 점점 하는 것을 정상제라고 하는데 여가가 정상제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정상제, 여가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가가 열등제라면, 싸구려라면 노동 공급하지 굳이 여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의 형태는 다 우상향한다. 계속 일을 더 하게 된다입니다. 두 번째,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상제일 경우에는 노동 공급을 감소하고 여가를 즐기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에서 이미 임금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요.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뭐였죠? 노동,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노동 수임이라고 해서 위에가 노동 수임, 임금이라는 거죠. 여기는 노동 수요였으니까 노동 수요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이번에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니까 공급, 위에 공급입니다. 노동 공임입니다. 공급을 말할 때는요, 노동 공임이고요. 수요를 말할 때는 수요가 위에 올라가서 노동 수임입니다. 그래서 이 멘트만 잘 알고 계시면 무슨 공식, 문제가 나와도 대입해서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월급 많이 주면 공급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 공급량의 변화를 하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것이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입니다. 기준 1% 변화할 때 노동 공급량은 몇 프로 변화하는지 나타내는데 이 공식이 노동
공임이라는 것입니다. 위, 노동, 공임입니다. 여러분이 딱 나오셔야 됩니다. 자, 노동 공급의 탄력성은 임금과 공급의 양이므로 마이너스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감소되었다라고 표현만 하는 것입니다. 산출 공식 금방 했었고요. 실제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노동 공급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시간당 임금이 3,000원일 때는 공급량이 270이었고 임금이 5,000원으로 상승했을 때는 노동 공급이 540이었대요. 물론 여기에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금방 했던 이럴 때 노동 공급의 탄력성은 위, 노동, 공임이라는 것을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공급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을 생각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변화율 원래 3,000원이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은 5,0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5,000원에서 3,000원 빼면 2,000원, 변화율이 2,000원이죠. 그리고 원래 공급량이 270이었는데 어떻게요? 540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540에서 270을 뺀 게 변화된 양이니까 270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간단하네요. 그러면은 답 2분의 3이 나오겠네요. 2분의 3, 여기도 2분의 3 곱하니까 답이 1.5인데 1.5 맞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산하는 거는 무슨 말 하실 줄 아시죠? 제가 계산한 거고 여러분도 위, 노동, 공, 임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똑같죠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아지면, 인구수가 많아지면 변할 것이고 노동시간 결정 요인, 이동, 용이성, 단체, 교섭력,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이게 또 변화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여성 취업 기회의 창출 가능성, 여성이 일자리에 들어오면은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탄력성의 결정 요인으로 미쳐지겠네요. 이 부분 보다가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것은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입니다. 힉스와 마샬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대대수총이라고 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대대수총이 아닌 것은 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노동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대대수총처럼 나오겠네요. 답 4번입니다. 자,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답입니다. 넘어가서요.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입니다. 다시 한번 탄력성은요. 늘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노동 공급은 지금 우리 입장, 근로자의 입장이니까 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기준 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공급이 증가해요. 임금 상승률 보다가 사람이 더 많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그렇죠. 회사에서는 얘 아니어도 쟤 쓰면 되니까 탄력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탄력적이 뭐예요? 얘 잘랐다가 다시 시켰다가 잘랐다가 재시켰다가 탄력적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이 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탄력적인 것은 탄력이 1도 없어요. 옷의 신축성이 하나도 없어요. 못 움직인다라는 소리죠. 자, 탄력적일 때는 항상 수평이고 완전히 수평일 때는 우리는 완전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직일 때는요, 0,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서 앞에서 살펴본 그래프와 동일하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문제도요,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나옵니다. 노동 공급의 탄력성 값이 0인 경우에는 뭐냐? 0일 때는요, 그렇죠. 위에 뭐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서 수직인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이제 숫자 나오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더더더 이해만 하면 되는 페이지인데요. 노동 공급과 경제 활동 참가율의 변화입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노동 공급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 참가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 참가 또는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냐? 비근로소득이 커지면은요, 여가하거나 일 안 해도 제가 금융소득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가 막 꽂혀요. 그러면은 근로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로 안 한다라는 거죠. 엄마가 원룸을 줬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꽂히네요.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딴소리가 하고 싶은데 갔다가 완일지 몰라서 일단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근로소득이 클수록 경제활동 참가는 감소되고요. 취약 전 자녀 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는 감소됩니다. 왜? 아이일 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는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요, 지금 우리 아이가요, 고등학생인데요. 아기 때는요, 아이가 기침을 하면요, 어머, 어떡해 하면서 그 다음날 회사 가기 너무 싫어요. 이 애를 케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우리 고등학생 아들이요, 막 기침하면요, 야, 엄마 내일 강의해야 되는데 엄마 앞에서 기침하지 마. 왜냐면 감기 옮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아들이 기침했는데 완전히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참가는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여성의 학력이 높아짐으로써 여성의 사회 진출이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일맥상통한 그런 거 아니라도 금방 이해가 되고요. 기업의 노동시간이 신축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때에 어떻게 노동 공급이 증가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또 언제 시켜줄지 모르니까 일단 마음도 있을 때 하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육아 또는 통근 시간에 따른 변화인데요. 위에서 아이가 어릴수록 노동 공급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육아와 통근, 일하러 가는 시간, 거리가 이제 멀겠네요. 시간이 또 노동 공급에 일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우선 그냥 이런 거 이해하시고 보시면 여러분 한눈에 들어오시는데요. 뭐냐? 육아 시간, 아이가 어리거나 많이 아이를 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아들 아까 고등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아들 제가 자꾸 문 열고 들어가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주중에뿐만 아니라 주말에요. 제가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오늘 왜 교회 안 가냐고 자꾸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일하러 가는 게 나은데 엄마 어릴 때는 엄마 어디 나가는 거 엄마 화장실만 가도 화장실 문 앞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육아 시간이 많을수록 일 안 하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통근 시간이 길면은 거기 안 가고 싶죠. 그렇죠. 너무 3시간 하는데 2시간 걸려서 가고 2시간 걸려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그 일 안 하고 말래가 됩니다. 8시간이라고 해도요. 가는데 막 2시간 걸려요. 8시까지 출근하려고 그러면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겠네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10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나는 그 일은 안 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절로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 항상 시험에 그렇죠. 눈 가리기로 나오는 것이 통근 시간이 아니라 통근 비용입니다. 통근 비용이 높아지는 거지 시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근 비용 그냥 가장 쉽게 차비가 좀 많이 들어요. 가는데 그럴 때는요. 제일 처음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원래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금 거기 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가야 됩니다. 그럼 가서요. 간 김에 많이 하고 싶지. 비용이 올 때 갈 때 많이 발생을 하니까 간 김에 오래 하고 만약에 플렉서블 타임제가 가능하면은 오늘 다 일하고 내일은 하루 쉬는 게 비용적으로
그렇죠.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높아집니다. 여기서 통근 시간인지 통근 비용인지만 잘 보시면서 근로시간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눈속임에 속지 마시고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요인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낮을수록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배우자 소득이 높을수록 참가율이 떨어지겠네요. 두 번째,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참가율이 떨어지고요. 가게, 일하는 데 말고 공장의 기술 말고 가게 생산 기술이 좋아질수록 그렇죠. 나도 잉여 노동력이 생기니까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파트타임 고용시장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잠깐 보고 또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 아이가 뭐 유치원이나 학교 간 시간에만 잠깐 일할 수 있다면 참 좋잖아요.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시장 임금이 상승될수록 돈 많이 주는데 저도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겠네요. 말씀드렸듯이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충될수록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육아 휴직 기간이 5년이라고 해보십시오. 막 월급 주면서 5년. 그러면 저는 기필코 회사를 다니면서 임신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 또 저만 그런가요? 일단 그래 하지영 교수님은 그렇다고 했어 라고 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자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보자마자 답이 딱 보여가지고 제가 체크하면서 넘어갑니다. 노동 공급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누가 토다로가 말한 이론이고요. 두 번째, 루이스가 말한 무제한 노동 공급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하도 계속 반복했던 말이라서 얘는 이름만 봐도 모를 수 있겠지만 얘는 무제한 공급 노동이니까 결과적으로 임금이 계속 일할 사람들이 있다. 임금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라는 이론이겠네요. 아, 루이스가 냈으면 제가 냈을 건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토다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다로는요, 노동력이 지역 간 이동하는데 보통 도시에서 시골로 가나요? 시골에서 도시로 오나요? 그렇죠. 우리 도시화가 진전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예전에 1차 산업에서 그렇죠. 농사 그만 짓고 다들 도시로 중국도 그래서 도시로 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처음에 1차 산업을 하다가 3차 산업을 하고 있는 도시로 왔는데 2차 산업으로 가든지 3차 산업으로 가든지 도시로 왔는데 처음부터 전문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기술과 교육 수준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제일 처음에 도시로 오면은요, 어떻게 한다? 비공식 부분을 먼저 간다. 아, 이런 개념의 도입이니까 공식 부분과 비공식 부분이 있는데 지역 간, 시골에서 서울 오면은 비공식 부분부터 가게 된다라는 것이 누구의 이론이냐면 토다로의 이론, 토다로의 모형입니다. 읽어보시면 금방 제가 했던 말입니다. 비공식 부분에 먼저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 농촌에서 도시만 나오면 잘 몰라도 이것은 토다로 이론이구나 하고 찾아만 내시면 됩니다. 토 달지 마세요. 서울에서 요즘에는 기농하던데요. 토 달지 마세요. 그래서 토다로입니다. 어디에서 어디? 농촌에서 도시로 갈 때 비공식 조직에 먼저 간다입니다. 두 번째, 루이스 모형이네요. 루이스는요, 방금 말한 것처럼 무제한 노동 공급이니까 결국에는 탄력적이다, 수평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계 생산성 아무리 더해도 더 높아지지 않는 0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노동의 가격은 생존 유지 수준으로 결정된다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으로 된다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 저절로 아실 거고, 루이스는 무제한 공급 노동 이론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노동의 수요보다는 노동의 공급이 훨씬 더 이해하기 빠르실 것 같고요. 노동의 공급이 이해가 빠르시면 이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 수요구나 하고 맞는 것, 틀린 것 하실 때 세 가지가 한 세트 항상 틀린 거나 맞는 것이 한 가지가 다른 것일 거니까 내가 수요, 공급 도저히 구분 안 돼. 그럼 문제 내에서 혼자 다른 것을 고르는 센스를 발휘하시면서 노동, 시장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강구드립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